일본 한 가정의 저녁 식사 시간, 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으로 한국 아이돌 세븐틴의 공연을 보고 있는 한 소녀. 식탁에 있는 할아버지는 밥상머리 앞에서 어디 한국 거를 보냐며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소녀는 놀랐지만 할아버지한테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아키코입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도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저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제 또래의 세대가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잖아요. 저의 한국 사랑은 뜬금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TV에 나오는 한류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를 보고 푹 빠져들게 되었죠. 저는 세븐틴의 음악을 듣고 잡지를 읽으며 친구에게 같이 사진을 봐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졸라 오사카의 한인타운에 방문해 한국식 디저트를 먹기도 했어요. 얼마 전엔 세븐틴 앨범 발매 기념 서울 콘서트에 당첨돼 뛸 듯이 기뻤는데 할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콘서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아이돌의 음악은 음악성도 없고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하시면서 그저 잘생긴 외모와 이쁘장한 외모로 포장한 반짝이라며 비난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성에 감탄해서 취해 있는데 그런 어른들의 비열한 말들은 그저 일본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감에 차 있는 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일본이 이러지 않고 세계를 열광시켰다면서 몇십 년 전 향수에 빠져서 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일본이 그렇게 세계를 열광시켰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길거리에 나가만 봐도 일본 사람들은 키도 작고 왜소하거든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열광시켰을 리 없잖아요. 저의 이런 생각에 어머니는 할아버지께선 일본의 경제가 대단했고 미국과 대등한 경제 강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며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전 엄마가 좋거든요. 제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음반이나 사진, 아이돌이 찍힌 물건을 사는 덕질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저희 덕질을 후원해주고 계시거든요. 세븐틴의 콘서트에 못 간 날 저는 몸살이 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죠. 엄마는 그런 저를 위해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한국 음악을 좋아하면서 한국 음식까지 찾아서 먹게 되었는데 떡볶이나 김밥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삼계탕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느 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다 먹고 나서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더라고요. 최근 일본의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75%가 한국을 좋아하고 답했다는 뉴스였어요. 할아버지는 혀끝을 찌찌하시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소식이 할아버지의 심경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뉴스에서는 BTS 음악을 틀며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보고 실제 한국에서 대화하는 느낌을 그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인터뷰를 한 기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뉴스는 곧 이 말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는데요.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677개, 일본 대학 중 342개 학교에서 1만 명 이상이 한국어 과목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NHK 어학교재의 매출 순위를 보면 4위, 8위, 12위가 한글 공부와 관련된 교재였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저 말이 맞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친구와 휴대폰으로 메시지 주고받을 때 종종 한국어를 써요. 현재 MZ세대의 일본인들은 꿀잼 싱쿵 멘붕처럼 한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크크나 흐처럼 웃음소리를 표현한 자음까지도 막 쓰거든요. 하지만 뉴스를 들은 할아버지는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내 가족이 다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얼른 집어 다시 텔레비전을 켜려고 했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으시며 지금은 좀 꺼두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왜 온 가족이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드디어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딱 저희 학년부터 가능했어요. 학교에서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압도적인 숫자의 학교에서는 한국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기쁜 소식을 울먹울먹하며 전했답니다. 엄마는 제보에 뽀뽀해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키코가 드디어 소원을 풀겠구나 하시며 여행 준비를 잘해보자고 하셨어요. 수학여행은 2달 뒤인데 저는 그동안 한국말을 많이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2달만 한국어 어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짐작하셨다시피 저희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할아버지에게 비밀이었어요. 한국이 아닌 오키나와로 간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에게 말하면 저는 여행을 못 가게 될 게 뻔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있는 식탁에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갑자기 너 요즘 학교에서 늦게 오는구나. 무슨 일 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까맣게 잊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할아버지 요즘 한국어 배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발음이 약간 어렵거든요. 학원 수업 끝나고 1시간씩 자습하고 온다고 더 늦어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셨고 할아버지는 수저를 놓으시고 고개를 숙인 채 구그릇만 보셨죠. 말 실수를 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도 한국 수학여행은 꼭 가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할아버지에게 제발 보내달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밥을 그만 드시고 방으로 말없이 가버리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계속 할아버지를 속이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아시게 된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할아버지와의 불편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할아버지가 저녁에 종종 드시는 대추차를 타서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창 밖을 보고 계셨고 제가 들어가니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반응과 달랐어요. 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실 것만 같았는데 의외로 차분한 원성으로 저보고 테이블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요즘 한국이 어떤지 많이 찾아보셨다고 해요. 당신이 젊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은 참 볼품없는 나라이기도 했는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인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한국은 발전을 거듭한 대신 일본은 멈춰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 사이 한국은 문화까지 발전하는 게 보이셨대요. 특히 윤사마라 불리는 한국 배우 배용준이 일본 아줌마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한계에 부딪혀 몇 년간 자가복제 시스템 속에서 발전 없이 비슷한 내용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아이돌을 포함한 드라마까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 말이죠. 몇 년 전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 이유도 한류 덕이라고 하셨어요. 일본 방송의 주된 분위기가 무기력함인데 반해 한국 방송은 매번 놀랍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단지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어 너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90년대 한국에 일을 하러 잠시 갔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이 너무 심해서 식당에 가도 일본 사람이라며 밥을 주지 않고 무시받은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 반일 감정 이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 혹시라도 수학여행을 가면 나쁜 일을 경험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수학여행 후 일본인을 나쁘게 대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앞으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줄이고 일본 문화를 지키는데도 힘써 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로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염수 방출로 뭔가 예민해진 가운데 한국에서 또 이를 냈잖아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던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메달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일본 내에서도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래도 축구는 일본이 잘한다였는데 얼마 전 있던 일본과 한국의 결승전에서 2대1로 지고 말았거든요. 일본 내부에서도 점점 한국에 밀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진중한 약속을 하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할까? 할아버지 말씀대로. 한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일까?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디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은 방송에서 보던 대로 어마어마했어요. 팬데믹 이후 수학여행이라 공항에는 한국 언론사들도 많이 왔었죠. 저와 반 친구들은 왠지 손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웃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었죠. 곧 제가 다니는 학교와 자매학교인 고등학교에 가서 참관 수업을 받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지난 마이산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을 여행했어요. 여행 내내 제가 본 한국인은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 보였어요. 한국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으로 인정해 주었죠. 친절한 배려도 많았어요. 호텔 조식에서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들른 어떤 햄버거 가게에 들렀을 때 한쪽 테이블에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해 열띤 토론이 있는 걸 들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일본어로 조용하게 메뉴 주문을 하니 오염수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러 멈춰주기까지 했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라는 목적 때문에 비록 아이돌 스타를 만나진 못했지만 한국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넷플릭스에 보던 한국의 모습과 똑같았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만 인물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 시내를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역시 육지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즐겁게 여행을 하고 와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매진하고 있어요. 어학원을 다니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드라마로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넷플릭스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 드라마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위기를 느낀 일본 배우인 사토 타케로는 콘텐츠 강국이었던 일본이 왜 한국처럼 못 만드냐? 한국을 이젠 배워야 할 신세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반일 감정을 못 느끼고 왔다는 제 말을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갈수록 한국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또 세대 차이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약간은 편해진 상태의 세대 갈등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 한 집에 한국에 대해 존경하는 사람과 반감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일본 가정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씩 좁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땐 세븐틴의 콘서트도 보고 종로의 유명한 삼계탕집도 찾아가 볼 겁니다. 방송국 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고 싶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는 중요한 경기인데 내 인생은 망했어. 한국에는 오지 않았어야 했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프랑스 여자 배드민턴 선수가 한국에 오자마자 귀중품과 배드민턴, 라켓이 들어있는 물건을 모두 소매치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울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과연 이 선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셀레나입니다. 전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제 모험이 시작되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행기 엔진을 윙윙거리는 소리가 안전벨트 표시 등이 꺼지는 부드러운 벨소리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광활한 서울이 눈앞에 펼쳐졌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초록빛과 어우러진 거대한 도시 풍경과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구불구불한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거대한 규모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공기는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제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기술과 효율성의 완벽한 조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을 걷다 보니 언어의 불협화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외하는 가족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저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행에 열중하는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간 내린 커피 향이 한국 음식의 향과 어우러져 퍼져나갔어요.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가 생각나서인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간단히 무언가를 먹기로 결심하고 곧 한국 전통 요리인 비빔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맛에 살짝 단맛이 감미된 비빔밥의 맛은 제 입맛을 즐겁게 폭발시켰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앞으로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준비하며 일정표를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배드민턴 대회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도 최대한 많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익숙한 배드민턴 가방과 여행 가방이 없어진 것입니다. 서서히 멈추자 무거운 침묵이 제 주위를 감쌌습니다. 여행 가방이 정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권, 신분증, 배드민턴 장비,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던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없이 어떻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이나 여권 없이 외국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번 대회에는 우승을 해야 랭킹도 상승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혹시나 제 여행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공항 분실물 접수처로 다가갔습니다. 친절한 얼굴의 젊은 여성 직원이 제 여행 가방을 설명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난당한 것일 수 있으니 공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인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필수품도 없이 낯선 땅에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간신히 알아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씨라고 소개하며 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행 가방을 급히 가져가는 일행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고 멀리서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는 것 같았고 그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어를 많이 다니기에 저는 어느 정도 어느 나라 말인지는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그들이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 무리의 일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저에게 이야기만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웠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저에게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공항 경찰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이 씨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제 소지품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경찰의 인상적인 효율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CCTV 영상을 불러와 소매치기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이 씨는 제 곁에서 통역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꼭 찾아서 대회를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돌아가야 하나의 순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얼굴을 CCTV에 포착하고 동선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삭막한 환경은 공항의 활기찬 느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벽면은 안전과 경각심을 고취하는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죠. 경찰관들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들은 꼭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씨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균 키에 꽤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인상이 매우 온화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씨는 웃으며 몇 년 전 파리에서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소지품을 잃어버렸는데 친절한 프랑스인이 도와줬어요. 그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안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모두 돕고 살아야 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친절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최근에는 흉흉한 기사와 나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훈훈한 일도 있다니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전 그냥 넘어갔겠죠. 하지만 이 시를 통해서 인류애를 배우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은퇴한 교수였습니다. 그는 여행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세계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각 여행에서 소중한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의 보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여행 가방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소매치기들의 위치를 찾아냈고 소매치기들의 위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도감이 느껴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습니다. 제 불안감을 감지한 이 씨는 제 어깨에 안심의 손을 얹어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한국의 경찰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 순간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서 벽에 걸린 시계는 몇 초가 지날수록 더 크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흔들림 없는 의지로 도시 전역의 여러 팀과 협력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이제 소매치기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 씨와 저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지도가 표시되었고 점들이 깜빡이며 범인의 마지막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첨단 인프라와 공공안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점들이 움직이면서 현장의 팀원들도 움직였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한 명동 거리를 지나 청계천의 고요함, 아름다움을 지나 인사동의 미로 같은 골목길까지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에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놈들을 잡을 수 있을까? 내 소지품은 무사할까? 제가 초조해할 때 이 씨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의 모험, 이스탄불의 번화한 시장, 뉴질랜드의 고유한 풍경에 대한 이야기, 흥미진진한 그의 이야기는 회의실의 긴장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경찰이 현지 시장에서 소매치기들을 찾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무전기를 들고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방의 문이 열리더니 한 경찰관이 제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은 조금 낡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헌신적인 경찰과 뜻밖의 조력자 이 씨의 도움으로 제 소지품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범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일 때문에 미워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경찰관분들 덕분에 찾을 수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 씨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평생의 친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의 시련을 뒤로하고 지쳤지만 안도하며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짐을 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난관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이자 다가오는 토너먼트의 필수적인 도구인 배드민턴 라켓이 손상된 것입니다. 스트링이 끊어지고 프레임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켓들이 다 부서진 겁니다. 아마 격하게 도망가다가 다 망가져버린 거겠죠. 대회는 내일인데 오늘은 벌써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급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인이라기보다는 수호천사처럼 느껴지는 이 씨에게 제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더니 한국 이커머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는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쿠팡과 마켓컬리 두 가지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배송 시간으로 방대한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스포츠 섹션을 둘러보다가 망가진 라켓과 거의 동일한 라켓을 발견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경기에 필요한 몇 가지 필수품도 구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곧 에너지바와 바나나 그리고 새 배드민턴 복장까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이 씨와 저는 인생과 꿈,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TV에서 배드민턴 전설들을 보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몇 차례 경기를 관람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배드민턴에 대한 그의 열정이 느껴졌고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 다시 불타오르더군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도시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일 라켓을 손에 쥐고 새로운 목표 의식을 느꼈습니다. 지난 하루의 사건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지만 회복력과 적응력, 낯선 사람의 친절에 대한 귀중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기대와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토너먼트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 실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여정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고 제 마음도 설렘과 긴장감, 결단력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칵테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토너먼트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코트와 경기장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경기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관중석은 깃발과 배너를 흔드는 팬들로 서서히 가득 차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며 서브 연습을 하는 동안 저는 이 순간까지 이어진 롤러코스터 같은 사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난당한 여행, 가방, 한밤중 배달 김씨와의 인연 등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수들을 소개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의 이름을 들었는데 바로 중국에서 탑 클래스였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근의 모든 사건 이후 첫 경기가 중국 선수와의 경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코트 위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꾸 소매치기범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분노로 반드시 이기겠다 다짐했습니다. 경기는 샤니의 강력한 서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샤니 선수는 빠르고 민첩하며 강한 서브를 주로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저는 방어적으로 랠리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죠. 역시 본능까지 갖춘 명성에 걸맞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매 포인트마다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쿠팡에서 구매한 라켓은 제 손에 딱 맞는 느낌이었고 지난 며칠 동안 극복한 모든 도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아슬아슬한 실수나 좋은 경기력에 탄성을 지르며 열광했습니다. 이 씨는 관중석에서 파이팅이라고 적힌 임시 현수막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그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세트는 우리 둘 다 매 포인트마다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접전이었어요.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제 리듬을 찾았어요. 서브도 더 정확해지고 리턴도 더 강력해졌죠. 아마 그 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혼처럼 느껴졌던 경기 끝에 제가 승기를 잡았어요. 스코어는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승리의 희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경기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제 여정을 방해할 것 같았던 난관도 극복한 셈이었죠. 샤니와 악수할 때 그의 눈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코트 위에서는 상대방이었지만 코트 밖에서는 서로를 존경하는 동료 선수였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코트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기에 대한 감사, 교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맺은 뜻밖의 우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당일 배송이 되는 좋은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미쳤나봐. 정말 한국은 돈이 남아도나봐. 이게 가능한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인 모니카입니다.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원대한 목표가 생겼다고 할까요? 같은 지구상이지만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 덕분에 많이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0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며 좋은 소식이 있다며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며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신나하는 모습으로 말을 하더군요. 자세한 것은 집에 도착해서 식사하며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남편이 이렇게나 신나서 흥분할 정도면 정말 좋은 일인가 보다 했습니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놓고 남편은 활짝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는 거야 라고 물었죠. 남편은 어쩌면 내가 한국으로 파견 갈 수도 있다며 정말 좋아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생활비를 아껴 써가는 입장이라서 그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이랍시고 기쁘게 말하던 남편은 저의 떨떠름한 표정을 보더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며 진지한 말투로 변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잘 모르는 곳이고 남편이 가자고 하면 가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로 좋은지는 와닿지 않더군요. 다음 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솔직히는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싫다는 의미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절대로 반대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가라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기회는 굉장한 축복이니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고 그런 친구들의 눈빛을 보니 기분은 좋더군요.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은 한국행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아는 듯 했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듣기 위해 도대체 한국에 가면 뭐가 좋은 거냐며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일단 한국은 콜롬비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며 회사에서 파견으로 가는 거면 주거비도 해결될 거고 자녀 교육 문제도 회사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 아니겠냐며 급여도 늘어날 것이고 회사에서 주거비와 자녀 학비 등은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모로 좋은 것이 아니겠냐는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것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독일이나 미국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지. 한국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서 바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의심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편과도 대화해봤을 때 한국에 다녀오는 게 추후에 높은 자리로의 승진을 할 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다녀오면 승진 기회가 높은 게 아니라 해외에 파견 근무를 다녀오면 가산점이 붙는 시스템인데 이왕 해외에 다녀올 상황이면 한국같이 선진국에 다녀오는 게 얼마나 운이 좋은 일인지 아냐며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도 이렇게나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딸 희린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희린에게 한국에 가는 게 어떻냐는 의견도 물었어요. 희린은 대단한 감정의 변화 없이 나도 한국에 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더 이상 제가 한국행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2년 동안 한국으로 파견 발령을 받았고 먼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 남아서 주택을 처분하는 문제와 고인의 전학 문제 등 서류상으로 처리할 일을 마무리하고 한 달 뒤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파리나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처럼 큰 공항이 있는 곳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역시나 경유해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서 비행기 탑승 시간만 20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힘든 여정을 떠나기는 부담되고 이왕 다른 나라를 거쳐가야 하는 상황에 독일을 거쳐 한국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독일은 어떤 모습인지 여행 겸 구경하자는 심정으로 독일에서 2박 체류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딸린과 함께 독일을 짧게 구경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독일에 잠시 돌아다니며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아주 짧은 2박의 일정이었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달라의 나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가 콜롬비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남편이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면 노후에는 독일에 와서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 보였던 독일과 비교해서 한국에 가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물을 수 없는 일이라서 한국이 이렇게 좋지 않더라도 2년은 금방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유럽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 공항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선진국의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주변에서 한국에 간다며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말들과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2년을 살 수 있다고 중학생 딸인 희린보다 제가 더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독일은 유럽풍의 분위기에 선진국의 느낌이 났다면 한국은 미래 도시 같은 분위기에 선진국의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려준 대로 대중교통을 타야 했고 저희가 앞으로 살게 될 한국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 티켓표를 샀습니다. 이런 과정도 너무나 간편했고 어렵지 않게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희린과 나란히 앉아서 나름대로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침묵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게 버스는 출발했고 천천히 공항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아주 거대한 다리가 보였습니다. 끝이 보이지도 않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다리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살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버스가 다리를 건너는 중간에도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은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다리를 지나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서 사고가 나서 무너지면 그대로 죽는 게 아니냐는 쓸데없는 걱정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은 돈이 이렇게나 남아 돌아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건가라는 쓸데없는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의 엄청난 모습에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천대교를 건너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촌뜨기가 서울의 상경한 기분이라고 표현하면 딱 들어맞는 한국식 표현이네요. 그렇게 엄청난 다리를 건너며 감탄하고 있었고 다리를 다 건너오자 바로 오른쪽에 고층 빌딩이 즐비한 멋진 도시가 보였습니다. 바다 앞에 멋들어지게 들어선 도시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한국 도시의 첫인상이었죠. 독일에서 받았던 깊은 감명도 모두 있고 한국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던 동쪽 끝에 나라가 이렇게나 엄청난 꽃이었다니. 그동안 내가 살림만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을 볼 줄 몰랐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저런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이상하게 자꾸만 제가 봤던 그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서 정차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바로 여기가 내가 2년간 지낼 곳이구나. 그리고 구글 지도를 통해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좋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 거실은 굉장히 넓은 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을 볼 수 있었고 그 앞에는 거대한 공원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거주할 집 외관은 아주 부자들만 살 수 있을 법한 깔끔한 외관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간다며 한때나마 걱정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게다가 집안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견고함이 느껴졌고 아늑함 안전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잘 도착했다고 말하고 정말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저의 반응을 보고 남편도 좋아해 주었습니다. 희린도 한국은 정말 좋은 것 같다며 미소도 지었고요. 일단 감탄은 그만하기로 하고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라서 주변의 마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저는 너무나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에 오면서 걱정했던 것 하나가 예전에 중국에 잠시 살았던 친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이라며 중국에서 온갖 따가운 시선을 받았으며 그 의도를 지나쳐서 불편한 채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괜히 와서 장난을 치고 가는 어린애들도 많았는데 한두 번은 그러려니 넘어가도 그게 매일 지속되다 보니 스트레스였다고 했거든요. 한국인들만 있는 마트에 가서 저도 그런 짓궂은 일들을 당할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마트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곳에 사는 주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생각보다 유럽 출신이나 미국 출신들이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금발에 팔라는 외국인들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주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도 그 말에 파란 눈이 신기해서 노골적으로 쳐다보기도 했다는데 아주 먼 과거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한국에는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유럽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빨리 눈치를 채고 한국의 자리를 잡았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번 나는 그동안 정말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서 집으로 와서 다시 한번 이런 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렇게 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기쁘고 좋은 것과는 별개로 희린이 과연 한국 의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힐리는 근처의 국제학교에 진학했고 학비는 당연히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그냥 표정이 다양하지 않은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웃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돌림도 좋은 나라에 와서 사는 것에 만족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희린이 서럽게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방에서 몰래 울고 있었고요. 빨래한다며 지나가다가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이 틀림없고 딸이 우는 모습을 본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당장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물었고 희리는 한참 동안 말은 하지 않더군요. 말하기 싫다면서요? 저는 속이 탔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일단 희린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희린은 잠시 뒤 마음이 정리되면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희린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희린의 입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내년에 콜롬비아로 돌아가는 게 맞아라고 묻더군요. 저는 희린이 하루빨리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고 가능하면 6개월 뒤에도 돌아갈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힐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6개월도 못 버틸 만큼 힘든 건가? 정말 남편과 나의 욕심으로 이렇게 딸이 힘든 줄도 몰랐다면서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시리는 조금 뒤 진정하더니 꼭 콜롬비아로 돌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돌아가긴 돌아갈 텐데 왜? 라고 물었고 희리는 요즘 가끔씩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일단 최소한 나쁜 일로 우는 것은 아니라서 마음이 놓이더군요. 엄마가 너무 놀랐다고 말하며 희림과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힐리는 그동안 숨기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콜롬비아의 학교에서 왕따에 가까웠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차마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삭히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오니 친구들도 너무 상냥하고 잘 대해준다며 친한 친구까지 생겼는데 친구들과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놀다가 집에 오면 언젠가는 이런 생활도 끝이구나.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즐거운 날들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집에만 있으면 한없이 슬프다는 거예요. 일단 딸이 콜롬비아 학교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랐던 것도 미안했고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나 떠나기 싫어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도 될 수 있으면 한국에 남아서 살고 싶거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식사를 하며 우리가 한국에 더 오랜 기간 머물면서 생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희린이 느끼고 있는 지금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도 몰랐던 사실에 깜짝 놀랐고 사실 저희 부부는 한국이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딸이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남편은 일단 남은 인기인 2년이 끝나면 2년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주를 위해 노력하면 방법이 있지 않겠냐며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도린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된 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희린도 한국인 친구들과 너무나 대화도 잘 되고 한국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안다며 콜롬비아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간절히 한국으로의 이주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학병원 수술실 안. 교수로 보이는 남성이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하며 교수를 부축하는데요. 교수는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와중에 수술 마무리 단계에 환자는 계속 피를 쏟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나섰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의학을 배우고 있는 휴스턴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제겐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한국인 친구 광희입니다. 이 녀석과의 인연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막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 의사들이 사람을 살려내는 모습을 TV에서 봤고 그들의 사명감 있는 모습에 매료됐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꿈꾸던 멋진 모습은 적어도 의대에는 없었습니다.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기도 벅찬데 온종일 과제는 뭐가 그리 많은지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나날로 보냈었죠. 이렇다 보니 제 몰골은 갈수록 망가져 갔는데요. 어느 날은 커피와 함께 강의실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다른 학과의 동기가 저를 보며 좀비가 나타났다며 피하는 장난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상을 보내던 제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우리 학과에 교환 학생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 제겐 교환 학생 같은 건 관심사가 아니었죠. 당시에 제게 가장 큰 관심사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환 학생으로 왔던 광희가 자기소개하던 첫날 해주었던 이야기는 잊고 있던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었는데요. 저와 같은 이유로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이런 광희에게 친구로서 호감이 생긴 저는 먼저 광희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는데요. 광희의 성격은 모난 부분 없이 남자다운 녀석이었고 친해지기 쉬운 성격을 가진 재미난 친구였기에 저희는 비교적 쉽게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희가 유독 친하게 지냈던 동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광희보다 먼저 교환 학생으로 왔던 중국인 동기 웨이치였습니다. 사실 저는 웨이치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다른 동기들은 웨이치를 아주 싫어했죠. 어차피 학과 특성상 몇몇 동기를 빼고는 다른 동기들과 어울려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에 동기들이 웨이치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딱히 궁금해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몇몇 동기들이 웨이치를 싫어하던 이유가 동양인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습니다. 광희는 이런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더욱 웨이치를 챙겨주며 친하게 지내려 했던 것이죠. 광희와 친하게 지냈던 저는 덩달아 웨이치와도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동기들의 색안경은 벗겨지지 않고 놀림은 갈수록 심해졌었습니다. 하지만 광희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내기보단 재치 있게 맞받아쳐 주었는데요. 어떨 때는 눈을 쫙 찢어 보이는 녀석을 보며 자신이 옛날에 보았던 우습게 생긴 캐릭터를 닮았다고 말하며 깔깔거리고 웃어주었죠. 유치한 인종차별에 광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치자 흥미를 잃은 동기들은 이번엔 웨이치에게 그런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광희가 나서서 도와주었기에 동기들은 두 동양인에게 금방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웨이치는 광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이 함께 과제를 하거나 밥을 먹는 날에 잠시 광희가 자리를 비우면 한국인들은 솔직히 차별받아도 마땅하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곤 했는데요. 사실 웨이치는 그나마 광희 덕분에 차별을 적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차별을 받았던 것이 웨이치였거든요. 심지어 몇몇 교수님들조차 인종차별의 멘트를 날리고는 하셨는데 강희가 나서서 차별적인 멘트라고 상기시켜준 덕분에 대학교 차원에서 주의를 받게 되셨거든요. 아마 웨이치가 없었다면 광희는 차별도 받지 않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을 광희가 많이 없애주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광희가 웨이치와 어울려 놀기에 둘을 한데 묶어 차별했던 것인데요. 이런 사실을 광희 또한 모를 일 없었을 것임에도
뒤에서 단 한 번도 제게 웨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웨이치는 언제나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던 광희의 뒷담화를 했던 것이죠. 웨이치가 광희의 뒷담화를 할 때마다 저는 광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어보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웨이치는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온 녀석이 까불고 다니니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이라는 헛소리를 했죠. 웨이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두통을 느끼며 이기적인 중국인과 손절을 마음먹고 광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광희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웃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이 지나치게 많은 것, 이게 광희의 장점이자 큰 단점이었는데요. 아무리 자신에게 선을 넘는 일을 하더라도 사과 한 번이면 전부 용서해주는 답답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이런 광희가 웨이치와 크게 다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날은 실습을 위해 교수님 한 분과 5명의 학생이 수술실로 모였었습니다. 실습은 자주 나와 보았지만 대부분 더미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긴장했었는데요. 수술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저희의 앞에 휑한 눈을 하신 교수님이 터덜터덜 걸어오셨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잠이 부족한데 그 교수님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였죠. 교수님은 형식적인 안내를 해주고 끝까지 두 눈 똑바로 뜨라는 조언을 해준 뒤 학생들에게 히포크테라스 선서를 지시했습니다. 학생들이 히포크테라스 선서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이 피곤함에도 의대생들 한 명 한 명씩의 눈을 마주쳐 주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우면서도 안타깝더군요. 학생들이 선언을 마치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내린 뒤 본인도 한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가리키며 환자의 병명에 관해 다시 설명해 주었는데요. 힘든 수업과 숱한 과제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임에도 실습을 나와서 보는 건 또 색다른 경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차근차근 수술을 이어나갔는데요. 교수님의 수술을 직접 보게 되자 이론과 실제 수술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부 실습도 해본 저였기에 언제든 수술에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관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었죠. 제가 과연 수술실에서 메스를 잡을 때 교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마저 느꼈죠. 그런 생각들로 나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끼고 있던 와중 수술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요. 봉합만 하면 끝나는 단계였죠. 그런데 칼을 든 교수님께서 갑자기 환자를 보던 시선을 허공으로 옮겼는데요. 무언가 설명을 빼먹으셨나라고 생각하던 순간 교수님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뒤로 쓰러져 버리셨습니다. 깜짝 놀란 저희는 당장 교수님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드렸는데요. 교수님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환자의 수술 부위는 조금씩 출혈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한 수술에서 갑자기 출혈이라니. 저를 포함해 함께 들어와 있던 의료진들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이 재빠르게 다른 교수를 모시러 가긴 했지만 문제는 환자의 징후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더욱 절망적인 것은 간단한 수술이었기에 수술실에는 충분한 혈액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혈액팩을 가지러 뛰어갔지만 환자의 맥박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출혈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당장 출혈 부위를 찾지 않으면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실습생인 저희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요. 아직 의료 면허가 없는 저희로선 환자에게 손을 떼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죠. 만약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한다 해도 멋대로 환자를 건드리는 행위를 했다간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를 일이었고요. 저희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환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광희가 덤덤히 환자의 앞에 섰는데요. 그저 벌벌 떨고만 있던 우리에게 뭐라도 해보자며 독려했죠. 저는 그런 광희를 말리고 싶었지만 사명감으로 가득 찬 광희의 표정을 보자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광희도 사람이고 이제 막 학생인지라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는데요.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그마한 혼수조차 두지 않는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광희는 홀로 외롭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죠. 결국 광희는 환자의 출혈 부위를 찾아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고 더 이상 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교수님을 부르러 갔던 동기 녀석이 다른 교수님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왔는데요. 교수님은 일단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한 뒤 광희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호를 주면 바로 손가락을 떼라고 했죠. 교수님은 광희의 손가락이 있던 곳에 자신 손가락을 가져다 댔고 서둘러 출혈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다행히 환자의 증상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마침 간호사 선생님이 혈액팩을 가지고 와서 환자에게 수혈을 해주고 위급한 상황을 넘겼죠. 그러면서 용기를 낸 광희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면 눈앞의 환자를 위해 앞뒤재지 않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일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변호 덕분에 광희는 이번 일에 대한 징계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웨이치와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했죠.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았던 동기들이 광희의 활약에 모두 찬사를 보냈는데요. 심지어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진심을 다해 광희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웨이치에겐 열등감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모두가 있는 앞에서 그 정도는 본인도 할 수 있었다는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나서는 광희가 잘못된 것이라며 매도했죠.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도 호주 최고 명문대에 교환학생으로 왔다는 녀석이 다른 이에게 존경을 표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것이 실망스러웠죠.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동기가 웨이치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동기들의 행동에 당황한 웨이치의 표정을 보자 저는 속이 후련해지는 듯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웨이치를 감쌀 광희를 생각하니 아찔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그 광희조차 참지 않았죠. 앞에서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너보다 내가 나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동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광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고 어떤 두려움과 싸워가며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웨이치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친 광희의 모습에 웨이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는데요. 그리곤 그런 웨이치에게 광희는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듯 다시는 말도 걸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교환 학생 기간이 끝날 때까지 웨이치는 쥐죽은 듯 학교에 다녔고 광희는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지던트가 된 지금 세상 그때 광희가 보여준 용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금 생각이 나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